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검은 금요일, 시장을 이야기하는 잎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쁘면 오히려 좋지라던 시장은 이제 bad is bad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대만 가권 지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기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공세 속에서 지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268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21선도 결국 이탈을 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그나마 방어주인 통신 쪽 정도가 선방을 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800여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랗게 물든 오늘 시장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 코스닥 시장 모처럼 올려서 좀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참 무색하게 느껴지네요. 코스닥 쪽도 분위기 많이 안 좋죠. 이게 지금 주말, 이번 주말에 휴가 계획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번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 넘게 빠지면서 이제는 800선이 높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한두 개 정도만 가끔씩 양봉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음봉 전환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테마주가 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진단키트주들이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와 가스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확인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고요. 반도체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기 속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관련주 어떤 것들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시장인 만큼 매크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렇게 나왔다고 갑자기 둔화도 아니고요. 침체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후퇴를 했다는 건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들이 잘 팔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나온 것이 이런 ISM 제조업 지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팔리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게 뭐 단일 한 개의 기업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융 지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투자와 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시장이 빠지는 모습들도 좀 괴리율이 높게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당장 실물 경제에 비했을 때 지금 공포심도 빨리 표출된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은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팬데믹이 시작이 됐었고요. 이 이후부터 지금 벌써 5년 동안, 5년째 지금 수많은 이벤트들이 겹쳤지만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얻을 만한 확인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1년, 2년 계속 넘어가면서부터 금리는 계속 높아져 갔었고 네. 여기에 이제 뭐 유럽을 비롯해서 중동까지도 지금 이제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의 동향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동안 계속 후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했던 CPI 지수를 상세 내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 물가를 후퇴시킨 가장 큰 원인은 이 에너지 가격이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뭐 열심히 많은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물가가 잡혀갑니다. 물론 연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혔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묘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회의론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있는 입장에서 뭐 민주당 후보 측이든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금리 인하를 결코 빨리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더 위축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5년째 지금 경기의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제조업 지수가 이제 부정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이제 저금리 대출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저소득층에서 복지 차원에서 베풀어졌던 정책들이 사실은 그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신사업 동력을 이제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각국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서로의 탓을 하는 이런 외교적인 모습들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소비 심리 자체가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한참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관세 보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쉽게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의 침체다라고 선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은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만일 9월까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후퇴가 충분히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당원에 갔을 때 뭐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뭐 비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게 이 물가와 고용인데요. 마침 또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가 사실 뭐 고용 지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GDP의 3분의 2, 그러니까 이제 67% 가량이 이제 민간 소비에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왜 당시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집에서 쉬십시오. 대신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결국 이 민간 소비가 멈추게 되면은 기업들의 어떤 생산 활동들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정답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지출보다도 오히려 민간 소비가 위축된다. 이 부분들을 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고용이라든가 신규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가 졸지 지수인데 이 졸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신규 일자리의 활성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직 건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고용 지표가 안전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일단 고용 지표도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목 실업률로 이제 4%가 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실업 상태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4% 미만인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상태다라고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실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2021년도에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는 비정규직 고용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자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정규직 고용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이 많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서비스업 중심의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만큼 이제 고용 자체는 유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임금 상승 자체를 높게 줄 수 없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계속 후퇴를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 실업률과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반비례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도가 임금 상승률이 무려 10%가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소리죠.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봤더니 오히려 이제 기업에서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의 어떤 이직 권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네. 미국에 인텔이 있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도 취업하고 싶고 인텔도 취업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인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을 하겠다면은 같은 연봉을 맞춰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연봉을 높게 불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 인상률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 현상이 많은데 지금 연봉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 감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감축된 인력들이 이제 차순위 기업으로 이제 고용되는 순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인력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 이 고용 지표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구매력이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당장 발표될 지표를 뭐 제가 감히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비정규직 고용의 의존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는 점은 우리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소비에서 시작해서 소비로 끝나는 나라기 때문에 구매력 유지가 관건이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채팅창 보니까 분위기 상당히 우울합니다. 내 계좌 열어보니까 파란비가 줄줄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내일 지표까지도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전략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네. 예상외로 정말 실업률이 탄탄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때는 그래도 고용 자체가 유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소비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만일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부터 이제 빠르게 축소를 시킬 것인지를 이제 선별을 하셔야겠죠. 뭐 이미 3주 가량 계속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시장 자체를 못 믿겠다. 시장의 네. 불신이다라고 해서 아예 방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데 방관하실수록 오히려 손실폭이 더 이럴 때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포장세도 있지만은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좋더라도 오히려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종목별로에 대한 어떤 손절가, 그러니까 이 손절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적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가격에 사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도 뭐 종종 이제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달라는 이제 뭐 권유를 받으면은 뭐 이런 기업들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문제는 이 똑같은 뭐 삼성전자만 예를 들더라도 어떤 분은 뭐 85,000원에 사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86,000원에 사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시장이 밀렸을 때 내가 어떤 공략해야 될 종목이나 섹터가 명확하게 있다. 오히려 나는 현금 보유가 빨리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체력별로 이 전략이 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체력,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 기간을 내가 얼마를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계산하셔서 이 손절가를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별 전략 구비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강조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시장에는 손절가를 명확히 정하고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개인별 전략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자신에 맞는 상황에 따른 전략 미리미리 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 정말 표정이 많이 우울합니다. 참 일단 실적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그 골든 위크가 지나갔습니다.
애플의 실적은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뭐 어닝 쇼크다라고 자막이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닝 쇼크가 아니라 굉장히 선방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벳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주가가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예상했던 그 버퍼를 이제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예상됐던 밸류에이션에 비했을 때 그만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네. 여기에는 또 뭐 공포 장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그래도 애플이 이번에 또 이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나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애플이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작년도부터 나왔었던 그 예상치를 깨고 오히려 중국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번 매출에서의 거의 절반가량인 46%가 이 아이폰 매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4%가 총 증가를 했는데 중화권 매출은 오히려 6% 후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팀쿡이 중국에 가서 방중을 하면서 저희 이제 제품 퍼포먼스도 합니다. 제품 더 저렴하게 만듭니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좋은 아이폰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 갖고 있는 보안 기능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 고관들이 들이닥쳐서 이걸 뭐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다 락이 걸려 있대요. 이걸 네.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인기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이미 이제 뭐 청년 실업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자체가 상당히 침전돼 있다 보니까 LPR 금리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지금 후퇴를 계속 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전국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매출이 과연 3분기, 4분기까지 중화권 매출만 가지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중국 시장을 빼놓지를 않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조정이 나온 것이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 선도 깨지고 이제 나는 삼성전자에 안 속는다라는 뭐 기사 헤드라인도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과연 반등 기회를 줄지 지금 오히려 담아봐야 하는 기회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연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물가에 이제 주목을 하겠다. 이제 고용 지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에 하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계속 이제 8월, 9월까지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소비 심리의 부활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반도체 단부터 해서 사업 상품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아마 채팅에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좀 비관론적인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너무 돈이 만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역전된 현상이죠. 오히려 AI 사업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 감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단 쪽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AI 사업 쪽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사업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에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AI가 있을 것이고 네. 8만 5천 원이 싸다라고 판단하는 AI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AI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표를 100개, 200개를 쓸 것이고 누군가는 50개만 쓰는 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어디가 있냐 없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결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AI 사업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인건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구를 많이 한
인력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인력 쟁탈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봉 인상률이 다시 올라간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올라가는가? 대부분이 IT 중에서 고급 인력들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빠질 때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또 일부 확보를 해놔야 더 큰 손실이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공략할 만한 관심주 혹시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실적 자체만 좀 주목을 해보았을 때는 삼성전기가 사실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삼성전기를 가져오면은 또 저기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려고 발 묶어 놓으려고 또 저런 거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만큼 삼성전기가 좀 미운 털을 많이 박힌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래도 MLCC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부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목표 주가를 뭐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잡으시기보다는 네. 뭐 17만 원 선까지 올라갈 때마다 축차로 이제 뭐 1%씩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네. 비중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실한 바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 미만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밀리지만 석유주가 일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한의회에 대한 암살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외교, 그러니까 비공식적 외교인 이 저항의 축에 해당되는 국가들과 그리고 이제 연맹체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총리가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 이제 이 전쟁도 정치적 수단으로서 굉장히 교묘하게 활용을 한 상태인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동의 서방에 대한 감정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아프간 사태 이후부터도 계속 이제 서방과 그리고 이제 중동 간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지는 않았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어떤 배척 관계의 외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비로소 최근 들어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러브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중동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갈등이 커질수록 미국의 골치가 더 아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만일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전면전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가증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중동 지역 내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미국이 그러면 여기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카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을 이제 종용하는 형식으로 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포로 교환이 진행된 걸로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서도 이미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기자를 비롯해서 뭐 간첩 혐의를 씌워서 지금 뭐 장기수로 이렇게 지금 뭐 수용을 한 죄수자들이 있었는데 이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죄수들을 지금 이제 교환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미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동 위기가 당장에 발발한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가가 당분간은 변동을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정유화학주 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 언급해 주실 건가요? 저는 늘 이제 석유화학 쪽 이슈가 나오면 SOE를 보셔야 된다라고 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뭐 SOE를 손이 잘 안 가죠. 뭐 네. 금호석유나 흥구석유 같이 좀 매력적인 종목들을 뭐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SOE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람코가 소유한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2026년까지 이 정유 및 화학 설비를 이제 증설하는 이 샤인 프로젝트에도 아람코가 추가적으로 이 자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말은
오히려 동북아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전초 기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의 아람코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뭐 아람코가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뭐 만일 착수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아람코가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당장에 이제 울산에 있는 이 수에스 정유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테마성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정권에서 봤을 때는 SOL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리해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내에서 탑픽 종목 S51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김덕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고수익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웃음이 좀 잘 나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뭐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참 저는 뭐 늘 말하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가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기존 차익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부터 해서 무너지는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업률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의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이 지표를 실업률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실업률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상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베이비 스텝을 예상했던 이런 금리 인하가 이제 빅 스텝으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 3번 남은 이 3번 동안 이 모든 것을 금리 인하를 다 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빠질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과거 파월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고용 쪽으로서의 가장 큰 부분, 뭐 실업률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양적 완화까지도 양적 완화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증시의 버블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저는 신나게 주워 담아야 될 시장이지 죽상이 돼야 될 시장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흘러내리는 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상황 보고 고르신 걸까요? 오늘 상황 보고 골랐다기보다는 그래 아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흘러내리는 시장 속에서 아마 다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따 바이오 어떡하나 아따 바이오 하면서 그런 종목이에요. 네, 종목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자, 앞타바이오입니다. 아따 이 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하고 예. 있는데 사실 뭐 늘 말하지만 그냥 뭐 제가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엄청나게 말장난하려고 들고 오는 기업은 아니고 이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뭐 예. 나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이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역시도 지금 다시 정상화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고 보면 이제 뭐 이 세 가지 키워드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머크와 키트루다라는 이제 임상 협약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머크라는 기업과 여기에 대한 이런 협력 계약이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로 본다라고 하면은 11개 기업 정도를 이제 사실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머크라는 기업과의 계약이 뭐 무조건 좋다. 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과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인증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전 임상 단계에서의 이 병용요법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계약을 진행한 거는 이제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딱 두 군데뿐입니다. 두 군데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나와 있는 공동 연구 계약 이것 관련한 기술이 정말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 좀 주목이 됐냐고 하면은 예. 이제 암 관련해 가지고 섬유화세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저해제 기술이 뭐 앞으로 혁신 차세대 면역 항암제 이제 항암 신약 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타바이오의 이런 기술력과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 항암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도 한 400조 이상의 규모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시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내가 처음으로 여기서 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규모에 따른 반사이익은 엄청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증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항암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이 앞으로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실적 기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라는 기업이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이 약품이 정말 나오기 전까지는 늘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의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다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기록이에요. 적자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한 20배, 뭐 10배, 수배 같은 그런 대다수의 기업들 까보면 다 적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은 많다라는 건데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인데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제 올해 매출이 30억 이상, 그러니까 사실 올해 매출이 30억 이상도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어쨌든 올해 매출액이 30억 이상 달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앞타바이오 기업은 올해 이제 올해가 끝나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 종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연구개발만 통해 가지고 이 뭐 약이 나올 때까지 매출을 끌어올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한 게 뭐냐고 하면요, 사업 다각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을 끌어오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이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뭐 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매출 증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따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한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진짜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 정말로 나쁜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관리 종목이 되든지 뭐 하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어찌됐든지 이 기업도 스스로가 뭐 하고 있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주주에게도 안 좋은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로서 뭐 이런 거 뭐 사실 뭐 지분을 사들인다든지 이게 더 좋긴 하지만 자사주 매입 이게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한다 해서 이 기업이 매출이 나는 건 아니니까 새로 매출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관리 종목을 피하고 주가 뭐 기업의 성장성에 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또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굉장히 뭐 주주를 생각한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방이 나와준지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자, 보면 아시겠지만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보면 알겠지만 딱 이제 과거 바닥이 이제 한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을 쏘아냈다가 이제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죠. 근데 이 하방 추세 돌파하는 자리에 사실 뭐 했냐고 하면은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키면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무너지고 지속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 지켜줘야 될 자리 끌어올린다는 거는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켰을 때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의 이 손절 물량을 개인들을 좀 흔들어 제껴주고 주가를 또 상승시키는 게 아닌가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있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빠지는 건 또 어차피 우리 과거의 저항 자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본다고 하면 15,000원이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 맞고 무너지는 만큼 추가적인 하방으로서 아래로 입을 잘 열어 놓으신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다시 여기서 먹을 구간 주고 끌어올릴 확률이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매매 전략을 취한다고 하면은 저는 1,300원 아래로 사실은 뭐 정말 저는 마음 같아서 10,000원 아래로 사세요 하고 싶은데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우리 늘 그랬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뉴욕 증시가 한 3% 급등 나온다. 급락 나온다. 그럼 막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 나오거든요. 네. 근데 꼭 다음 날 되면은 뉴욕 증시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못 올라가거든요.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이런 흐름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앞타바이오라는 종목도 뭐 우리나라 증시 오늘 무너졌고 뭐 월요일 뭐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줬을 때 뭐 월요일장에 매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안 보고 그냥 1,300원 아래로 여유롭게 접근하시고 대신에 아래로 뭐 입을 좀 많이 벌려서 분할매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1,300원 이하로 매수를 진행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2만 원 정도. 일단 뭐 박스권의 상단이 2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지금 이 제가 아까 꺼드린 하단 7,500원 정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빅파마죠. 머크와 키트루다 임상 협력을 계약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방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타바이오 먼저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보드 띄워주시죠. 자, 거대한 슈퍼 사이클이 온다. 뭐 반도체 얘기입니까? 조선 얘기입니까? 뭐 사실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을까? 이것도 예. 사실은 보면은 좀 말장난을 좀 쳐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는 근데 말장난을 치기에는 그래도 이 종목만큼 이렇게 슈퍼사이클의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제대로 이슈를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미리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진지하게 한번 짚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자, 비트9입니다. 네, 비트9이라는 종목이고요.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키워드를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진짜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게 조선업종의 이 강한 슈퍼사이클도 기대가 되고 이제 여기 방금 말한 반도체 AI의 이 슈퍼사이클도 기대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비트9이라는 기업은 두 가지의 복합 모멘텀을 다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특히나 차트를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차트를 네. 보셔도 이 종목은 그냥 사놓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내용 띄워주실까요? 자, 조선주도 있고 AI도 있고 자,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은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뭐 사실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조선 업황 회복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단기간에 단기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이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특히나 일거리 같은 경우도 뭐 3년치, 5년치 이거를 뭐 이미 다 수주했다 할 만큼 조선 업종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살아난다 해서 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너무나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앞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또 나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슈퍼 사이클은 반도체와 조선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지 뭐 갑자기 2차 전지 슈퍼 사이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슈퍼 사이클이 기대되는 이 업종만큼은 그래도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이 막 매도한다라고 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번 연도 내내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외국인이 주워 담았던 업종이 조선 업종이다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 이제 보유 비중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보유 지분이 지금 역대급으로 사상 최고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과거에도 삼성전자도 얘기했지만 작년 뭐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뭐 한 3, 4, 5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년부터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 단기간의 외국인들 매수세 이런 것들이 역대 최고치다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한 60% 정도는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지 외국인들이 역대급 최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더 올려치면 올려터치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9이라는 종목은 이 조선, 이 삼성중공업이죠. 이제 저희들이 삼성으로 엮임 좋다 했잖아요. 삼성중공업의 이제 설계 연구용 이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지금도 막 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앞으로의 반사익을 비트9이 또 추가적으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성형 AI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젠스 SQL 젠이라고 해가지고 이 AI 솔루션이에요. 요거를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 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최근에 막 그 AI가 실질적인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막 이렇게 막 그 지속적인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 그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 투자했던 기업들이 낙폭을 좀 나타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이런 의심을 많이 한 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AI가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모든 걸 다 놓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에 오히려 공격적인,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이야기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에 대한 실적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컨텐츠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뭐 AI 해봐야 챗GPT, 과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기 챗GPT를 쓰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게 사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당장적인 실적을 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어찌됐든지 생성형 AI 이런 실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지금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그 비트9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유일, 뭐 세계 최초 이런 단어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 그러니까 업계상에선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묶어놓은 이 하이브리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AI라든지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블록체인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아마존, 구글,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 등 이런 대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실적이 더 증가하면 증가해야 되지 절대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죽어야 될 기업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정말 저가 매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진짜 역사적으로 저가입니다. 뭐 상장된 지 뭐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 저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하방 추세 때도 이제 이제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시장이 무너질수록 쇼핑을 하셔야지 뭐한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9이라는 종목 지금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3,800원. 이게 사실 4,000원대가 저항이긴 한데 뭐 굳이 싸게 살 수 있는 걸 4,000원까지 올려 살 이유는 없습니다. 3,800원 아래서 그냥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전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는 봐요. 이 10,000원대가 이 과거 저항 지지자리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려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최저점, 그러니까 과거 최저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낙폭이 나와주는 2,200원 정도 보시고 가면은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트9에 대한 소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와 그리고 생성형 AI에도 두 가지 테마에도 모두 해당하고 있는 비트9에 대한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좀 밝게 진행을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잘 뵙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누구라도 붙잡고 이 답답한 심경을 좀 토로를 하고 싶다. 또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듣고 싶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총평 한번 좀 해주실까요?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대부분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되겠냐라고 되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1차 일단 그 가장 뭐 첫 번째로 뭐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 시장의 하락에 우리 시장이 연동화, 그러니까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빠진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락을 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그래도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매력까지 좀 얹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 뭐 한 달 전, 뭐 그 전에 좀 종목들을 줄여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 어려운 거 같긴 하지만 그냥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 시장이 모두 다 4% 안팎으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오르기라도 했지 국내 증시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릴 때만 커플링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게임 섹터의 주인공이었죠. 넥슨 게임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37,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이 게임이죠. 매출 장기화가 증명됐다. 넥슨 IP 활용, 주력 개발사 입지 강화, 스팀, 콘솔 공략 위한 장기 투자 진행, 멀티 플랫폼 게임 출시, 글로벌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섹터가 또 게임주도 있는데 좀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이 공식이 맞는지 이것까지 의아해지거든요. 자, 일단 게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게임 시장은 뭐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서 뭐 취약하게 좀 전개됐었던 상황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예. 뭐 바이오 제약과 더불어서 게임 엔터나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테크 업체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쪽이 한번 좀 그 히트 상품을 내거나 그리고 신제품이나 신약을 만들면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나름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사들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때 좋았었던 부분을 이제 버텨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가운데 이 상당히 많은 이제 인력들을 좀 재배치를 하거나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무료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이제 뭐 아이템 판매로 대부분 업체들 PC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이 이제 그 아이템 판매로만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콘솔 게임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이제 CD롬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월 과금으로 정액제로 이렇게 매달 수익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제 엑스박스를 통해서 무료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게임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그 넥슨 게임즈는 콘솔 쪽 관련된 부분과 PC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하기에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이 게임 쪽에 그래도 시선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게임 섹터의 그 주가가 나오긴 했는데
뭐 좀 그나마 좀 덜 떨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약간은 조금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좀 자세히 볼까요?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37,000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매출 장기화가 증명이 된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쓴 것 같고요. 7월 2일 날 출시를 한 게임입니다. 이제 PC나 콘솔 게임으로 이제 접목을 할 수가 있고요.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동접이 50만 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무료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이제 정액제나 과금이나 그리고 아이템을 판매를 하면서 그런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신규 계승자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 1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을 만들어 놓고 뭐 매달, 매 분기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신규 캐릭터나 그리고 맵 그리고 아이템 같은 거를 이제 유저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유저들이 그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하거나 다시 이제 과금을 좀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역시나 뭐 보스 추가나 뭐 여러 가지 뭐 궁극 무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과금을 좀 많이 유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7월 31일 날 첫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이게 스팀 매출의 순위가 8월 1일 날 1위로 이제 다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일 매출이 50억 정도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교한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의 장기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퍼스트 디센던스가 이제 초반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패키지 판매, 뭐 CD룸이나 DVD 이런 걸 판매를 한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일단 뭐 시켜놓고 일단 정액제나 부분 유료화 모델로 이렇게 채택을 하면서 좀 장기화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RPG 게임 특성상이 결국에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다양한 뭐 레벨업을 해야 되고 레벨업을 필요한 그런 아이템을 사야 되고 아이템을 사면 또 강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돈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 RPG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매 분기마다 대규모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8월 말과 12월 말에 시즌 1, 2 업데이트 후 이후에도 지속적인 컨텐츠를 제공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매출 수명을 좀 장기화 시키겠다라고 이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넥슨 주력 개발사의 입지 강화인데요. 이 넥슨 게임즈가 이제 콘솔 쪽에 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데이브 더 다이버라고 하는 게임과 그리고 더 파이널스라고 하는 게임을 이미 이제 멀티 플랫폼, 이제 콘솔까지도 겸비를 해서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올해 이제 그 동사의 IP를 바탕으로 한 게임들이죠. 차기작 프로젝트 DW와 DX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한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인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 성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일평균 추정치가 20억에서 25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24년과 25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물론 38%에서 42%까지 상향이 됐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주가가 미리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주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게임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유저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고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퍼스트 디센던트는 유저가 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뭐 게임에 대한 IP 그러니까 캐릭터나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양하게 콜라보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 웹툰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바탕으로 넷마블에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크앤다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이제 크래프톤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PC 게임으로 상당히 좀 많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게임을 다시 모바일로 좀 가져와서 뭐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 IP를 통해서 이제 퍼즐 게임을 만들었었던 위베이드 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동사도 이제 다양한 IP들이 있습니다. 뭐 던전 앤 파이터나 뭐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리고 카트라이더 뭐 등등등 다양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던전 앤 파이터는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적합하게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쪽이 게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딩을 바탕으로 어차피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이걸 이제 규제나 법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정비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침투가 된다라고 하면 게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그냥 그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게임 개발에 대한 단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것도 참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넥슨 게임즈는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지금 목표가는 3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은 28,600원 정도였는데, 자,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삼성증권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올해 지금 시점 3분기 시점에 2분기 시점이죠. 2분기 시점에서부터 내년 2분기 시점까지에 대한 수익성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뭐 게임에 대한 PER 평균의 할인율을 25%로 적용을 했고 32%의 상향 주가보다 빠른 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해서 만든 그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어제 기준으로 한 PER이 23배 정도 수준이라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25년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와서 일단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PER이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그러니까 내년도의 실적을 가져와서 평가를 하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게임이 얼마만큼 이제 계속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주가 자체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이제 그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31,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31,250원을 1차 목표가로 두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럼 수급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면 뭐 이 제시를 했던 37,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은 별로지만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수익성적인 부분 게임이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31,000원 잡아주셨고 그 이후에 수급이 만약에 붙는다면 37,000원까지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볼 텐데요. BGF 리테일입니다. 자, IBK 투자증권이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 그리고 업황 부진의 실적 성장은 제한적이고 계절성 상품 판매가 늘고 있고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 가맹 수수료율 인상, 실적 감소 방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보면 이것도 어떤 이제 그 계절성의 네. 효과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올림픽 보기 전에 맥주 사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편의점 상황 업황 어떻습니까? 편의점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수혜를 좀 많이 봤었죠. 왜 그러냐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동사는 CU라고 하는 편의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품, 그러니까 매출 구조를 보시면 이게 어떤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식품이 한 13% 정도 매출 비중이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이 44.6%입니다. 가공식품은 아시다시피 냉동식품, 뭐 도시락, 제과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담배가 36.9%예요. 그래서 담배와 가공식품을 합치면 한 80% 대부분의 판매가 되는 거에 가공식품과 담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식품이 5.5%다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 이제 단가가 높은 제품을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주가가 더 버튼업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객단가가 높은 제품들을 판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에서 가격을 좀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편의점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편의점 관련돼서 이용을 하고 나서 뭐 SNS에 올린다든지 뭐 이러면 다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편의점이 그래서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 그런 부분에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상승이 좀 더디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GF 리테일 CU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도 이 업계 1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장성에 대한 고찰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 관점에서는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업황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지금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 문제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진다면 주가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리포트 내용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예, 리포트는 이제 IBK 증권에서 나왔고요. 16만 원 매수 유지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2분기 리뷰 기대치를 부합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분기 실적이 무난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BGF 리테일 연결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은 2조 2,029억이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했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762억인데 마이너스 2.4%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 기대치는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진한 영업 환경이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악화가 됐고 그리고 강우미 더위가 조금 더뎌서 일단 실적 성장이 좀 제한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객수 및 객단가가 모습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행사상품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점에 대한 성장을 역성장했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좀 찾아보면 음료 및 방과 등 빈과 등 계절성 상품군 판매 호조에 따라서 마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우량 신규점이 기여도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본부 임차 비중 확대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맹 수수료를 증가로 영업 실적 감소를 일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신규점 출점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래서 부진한 소비 경기를 감안했을 때는 선방한 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판관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판관비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판관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이를 이제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진한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부 임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맹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본부 임차는 뭐냐면 CU가 그 점포를 직접 구해서 가맹점주에게 재임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CU 건물 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제 좀 감가상각을 줄일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CU 입장에서는 뭐 납지 않은 그런 구조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리포트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했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주셨고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편의점이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 서비스도 이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부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VT의 뭐 리들샷이라고 하는 제품이 다이소에서 많이 판매가 됐잖아요. 그런 거 같이 화장품 업체도 이제 다양한 니즈를 구한
이런 이제 판매를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도 이런 판매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인 편의점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해외 진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편의점은 지금 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IT를 좀 붙여서 다시 내놓는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사는 이제 몽골에서 6년 만에 400호점을 기록을 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의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한 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쪽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말레이시아 145개 정도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7개 정도 점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해외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좀 찾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목표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그리고 TMF 사태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유통주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BGF 리테일도 오늘 시장에서 지금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목표가는 지금 뭐 PER 기준으로는 8.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목표가가 16만 원이기 때문에 한 50% 이상 상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얼마만큼 좀 더 빨리 나오면서 16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사왕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힘든 금요일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일신석재라는 기업입니다. 남북경협주로 많이 주목을 받은 기업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반등한다고 해서 따라갈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도 이슈도 남아있고 회기년도 마감이 9월 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고 아직 삼성전자가 HBM3E까지 통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 매출 전망 HBM4까지 기대감이 키워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증시가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드려 볼 만한 기업은 바로 이런 테마 축성 종목들 중에서 좀 단기적인 눌림목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일신석재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 테마만 타는 게 이슈만 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전선이 오게 되면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댐 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북한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인지를 하고 지금 현재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한국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렸는데요. 북한이 긍정적인 소식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어서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을 맡은 여행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와 한국과 이제 북한 간의 이슈도 남아 있고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북한과 조금 더 긴밀한 협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서 단기간에 눌림목이 과하게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 가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신석재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크게 폭등했었습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 한 80% 이상 주가가 상승폭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가량 빠졌고요. 사실 올라간 가격을 중심에서 보면 중심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한 좀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30% 이상 빠지면 우리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자리들을 공략해 보는 게 매우 좋아요. 매수가 자리는 1,300원 자리 조금 더 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1,3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리는 단기간 반등을 보기 때문에 지금 1,450원, 1,45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200원짜리 짧게 사실 60일 이평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단기 반등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신석재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로 관련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주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50원, 손절가 1,2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볼 종목은 바로 이제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의료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뷰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가장 메인 제품이 좀 있습니다. 이제 딥카스라는 것과 이제 딥브레인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딥카스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딥카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딥카스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심정지 예측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나 맥박, 호흡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심정지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 삼성 서울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 17곳을 포함을 해서 95개의 병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보험 지급까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연내에 이제 FDA 승인을 해놨는데, 이제 연내에 FDA 승인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FDA 승인 이후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이 지금 딥카스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로 승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딥카스 말고는 이제 딥브레인이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뇌 MRI를 통해서 치매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두 건의 미국 특허를 등록하는 등 좀 굉장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딥브레인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딥카스로 먼저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그 뒤를 따라서 딥브레인에 대한 매출도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적 부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이전에는 22억 정도였습니다. 21년도에는 22억이었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매출액 성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3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5억의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이 적자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자면은 적자폭이 막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혹은 FDA 뭐 승인을 위해서 뭐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부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비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현재 뭐 증권사가 바라보는 시점은 하반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이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루닛을 비롯해서 뭐 뷰노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69,500원 이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계속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25,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구간에서 25,000원 구간을 터치하게 되면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서 이 장기 이평선들에 대한 이 기울기가 완만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 전환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시장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뷰노는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으로 31,000원에서 32,000원 지금 현재가 사이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1차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이 장기 이평선 구간이 좀 수렴되어 있는 29,000원으로 손절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시장인지라 사실 제가 오늘 내내 웃음기를 좀 빼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종목 얘기할 때는 웃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넥슨게임즈가 최고가 기준으로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의 추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장 모멘텀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략대로 넥슨 게임즈가 바닥 구간에서 강한 돌파를 좀 만들어내게 되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대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5일 이평선 구간 정도로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중국 수출을 했을 때 로열티만 하더라도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었던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IP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모바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 내에서 그리고 이 매출이 가장 높은 게임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일 평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전량 전부 챙겨 두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뷰노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 기업이죠. 디카스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 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보면서 술 생각난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길에 편의점 들려서 맥주 사가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은가 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BGF 리테일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갈리네요. 임순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BGF 리테일이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일단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소폭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2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62억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점퍼스 증가하고 히트 상품, 특히 요즘에 하이볼이 이제 인기다 보니까 하이볼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부분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실적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회사 측의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해도 매출 같은 경우는 7%,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가 업계 이제 성수기입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주류나 아이스크림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유통보다는 이런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3분기 성수기 효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X 주셨네요. 일단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 체크해보면 진단키트 혹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하이브라든지 엔터섹터, 특히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수급의 빈집을 노리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상승이 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담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반등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속에서 수급의 빈집을 노렸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종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도 섹터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편의점이라는 그 대체제가 반짝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짝 물음표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수급의 빈집 때문에 지금 수급이 잠깐 몰린 것일 수도 있다. 다시 옮겨갈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종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흥하해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동발 이제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해운 쪽에서도 해운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흥하해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모인가요? 세모에서 또
X 사이. 아 그런가요? 자, 그럼 X 일단은 사이입니다. X라고 얘기를 하고, 네, 먼저 그럼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흥하해운 관련돼서는 뭐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이제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단기적인 뭐 트레이닝 관점으로 뭐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제 뭐 해운 운임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지금 변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율이 7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양이 상당 부분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은 동그라미잖아요. 자, 의견 들려주실까요? 일단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제쳐두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군들 뭐 정유라든지 혹은 STX 그린로직스 같은 종목군들도 역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란이라는 민족에 대한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하면 한 번 얻어맞으면 한 대 또 때려줘야 합니다. 지금 역시도 좀 이란이 선빵을 먼저 맞은 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보복을 하려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4월에도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이 좀 미사일 300발 정도 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현재 이란도 모이고 있고 하마스도 모이고 있고 헤즈볼라도 모이고 있고 후티 반군도 함께 모여서 지금 보복에 대한 방식 혹은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과는 다르게 지금 보복에 대한 규모 자체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로 무기를 배치를 한다라던가 혹은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란이 먼저 맞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란이 일단 여기까지 할게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동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조금 더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수젠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한번 튀고 있습니다. 수젠텍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엇갈리네요. 이번에도 관련돼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가 환상의 짝꿍이었는데 렌즈부터 이렇게 갈렸는지. 이게 방송 쪽으로는 더 환상의 짝꿍입니다. 네. 일단 수젠텍에 대해서 X 의견을 드린 이유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특히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한 달 사이에 5배가 올랐다라는 내용이 살짝 자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해보면 500명 정도입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인데 지금 그 정도의 수를 가지고 진단키트에 대한 실적이 실제로 영향이 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었을 때 역시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수젠텍이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7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물론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슈팅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살짝은 윗꼬리도 좀 다음 거래일에 주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어요. 임순재 대표님은 O 주셨네요. 네, 일단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수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거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는 하지만 현재 뭐 KP.3이라는 이제 코로나 이제 변형종이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 그거와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요즘에 다른 소아 이제 전염병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백일해나, 뭐 수족구병, 뭐 마이코플라시마 페름 등 같이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이제 그 질환이 이제 확산이 되다 전염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이슈머리를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최대 진단 검사 분야 학술학회인 ADLM 2024에서 이사에 이제 참여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여성 호르몬 이제 관리 솔루션인 이제 슈얼리스 카트를 이제 전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 슈얼리스 카트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변을 통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 5종류를 이제 검사를 가능하고 이게 모바일 앱과 연동을 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펜테크라는 이제 그런 신규 이제 그런 테크 쪽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부각을 해서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의견 들어봤고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오늘 분위기 정말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갈리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X인가요? O인가요? 저도 비슷하게 X에 가까운 세모로 그러면 그려보도록 일단 표시는 할게요. X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반등이다. 그런데 지금 지난 미국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가 꺾인 모습들 다시 한번 더 그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캐펙스 증가라든지 혹은 컨퍼런스 콜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 기간이 굉장히 멉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 엔비디아가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버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HBM 관련했을 때 그동안의 그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위가 살짝씩 무너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살짝 무너지면서 삼성전자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 점에 따라서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으나 현재 HBM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성장폭이 2분기보다 더 나오기 위해선 현재 공장에 대한 증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턴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지위가 다시 한번 더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유효하긴 하나 추가 하락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점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조금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SK 하이닉스. 자, 이제 성장의 그 기울기에 주가가 반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낙폭이 이제 오늘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런 낙폭이 좀 더 과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엔비디아 뭐 요즘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AI 투자에 대한 뭐 우려가 있지만 뭐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에 업황, 그러니까 IT 관련된 기업으로서의 생산 문제가 갈려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라고 해도 엔비디아의 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메인을 갖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자체 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에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시장 유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급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저가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AI 시장의 성장성, 시장성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SK 하이닉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엘컴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종목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값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던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엇갈렸네요. 또 갈렸네요.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엘컴텍 하면 뭐 대표적인 이제 금관 관련주다
뭐 특히 이제 몽고에 이제 금강 투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게 2009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엘컴텍에서 이런 이제 몽고 금광에 대해서는 전액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고에 금광 뭐 사업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채굴 가능성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게 금광 관련주로 맞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금강 관련주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매출로 연결된 부분이 미미하다라는 부분들 꼬집어 주셨는데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엘컴텍이라는 기업이 실제로는 금 관련했을 때 사업하는 기업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용 렌즈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 기업이 금 관련주를 엮여서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핸드폰 관련했을 때가 아니라 금과 함께 연동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주가의 탄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과 관련된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금 가격이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한 돌반지 동- 사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돈 가격이 45만 원이고요. 네. 지난 4월에도 높다 했는데 그때 가격도 41만 원이었어요. 금 가격이라는 게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아닌데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안전자산 쪽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붙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체 관계에 있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더 붙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금이라든지 혹은 대체 자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 흐름들까지도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는 엘컴텍 쪽에 대한 상승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안에서 금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됐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쪽이 크게 밀렸다라는 점도 제조업 지표 둔화와 맞물려서 수출 둔화 우려로 해석이 됐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도 급락하고 있고요. TSMC가 크게 밀리면서 대만 각권 지수도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한번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마감 동향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코스피 시장도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공세 현물 시장에서 이어졌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 공세를 그야말로 펼쳤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무려 3.67% 크게 밀렸습니다. 2,675선을 기록하면서 거의 장중 저점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지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 이어졌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800선을 계속해서 이탈했고요. 동학개미가 매수에 나섰지만 그 분위기 반전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려 4% 넘게 밀렸습니다. 779선에서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속이 많이 쓰리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고요. 오늘 또 나스닥 선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4%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 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만 3,200원 기록했는데 24만 닉스 이야기하던 시장인데 17만 닉스로 마감이 됐고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쪽이 선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LG엔솔이 0.75%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최근 시장 안에서 기대가 높았던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줄줄이 밀렸습니다. 현대차가 3.75% 밀렸고요. 기아차도 약세 기록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KB금융이 5.78% 하락세, 그리고 기아차가 4.46%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3.2%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그래도 삼성 SDI는 시장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있었는데요. 삼성 SDI가 0.75% 제한적인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갔고요. 신한지주와 삼성물산 각각 5에서 2%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소외주들 2차 전지 쪽이나 엔터 쪽 종목들이 일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4%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줄줄이 밀렸습니다. 알테오젠이 7.5%대 약세 기록했고 HLB가 2%대 하락, 삼천당제약도 1.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크게 밀렸습니다. 무려 8.9% 밀리면서 83,800원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반도체 투심 계속해서 위축된 상황에서 리노공업이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ARM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리노공업이 6% 넘게 밀렸고요. HPSP도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을 확인해 보시면 HPSP가 7%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K뷰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2도 크게 밀렸습니다. 8.5% 하락한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힘이 빠지는 시장입니다. 다음 주 전략 우리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임순재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 건가요?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아마 다양한 대외 변수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ISM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과연 미국 경제가 정말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방향성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글로벌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란이나 이제 이스라엘이나 아마 오늘 내일이 지금 휴무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휴무일이 끝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휴무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만약 이란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공격이 없이 그냥 주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좀 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조금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공격적인 것보다 다소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이제 올랐었던 주도주 중에서 낙폭이 큰 기업 중심으로는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안 요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현금 보유를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시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인 의견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맞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밖에 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기 위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SK하이닉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엔비디아의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증시의 전반적인 트리거 역할을 한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추세가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들, 만약에 지금 이 라인대에서 지지해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9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 상황까지는 좀 최악을 가정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두 분 모두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시장 바라봐야 될지 임순재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고용지표 관련돼서는 지금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나오는 게 이제 고용지표하고 이제 실업률입니다. 특히 실업률 관련돼서는 지금 샴 규칙이다고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3개월 이제 그 실업률 평균, 그러니까 3개월 평균 실업률과 12개월 평균 실업률 간의 차이가 0.5%포인트 이상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침체가 왔다라는 게 이제 과거 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실업률이 4.2%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샴 법칙에 같이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